북부 국경지대에 위치한 제7부대는 겨울의 삭막함과 차가운 공기 속에 잠겨 있었고, 낡은 지휘본부 건물에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국방부 직할 특별수사단장인 장서현 장군은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군화가 바닥을 울리는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냉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오늘 단순한 상관으로서가 아니라 지난 3개월 동안 딸의 편지를 한 통도 받지 못한 어머니의 자격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베테랑 군인의 직감과 어머니의 본능은 이 무거운 오크나무 문 뒤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에는 이 부대의 지휘관인 박태규 대령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노크를 하는 대신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고, 육중한 문은 비명을 지르며 활짝 열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시간을 정지시킨 듯 충격적이었고,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값비싼 양주 냄새와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그녀의 딸인 강하나 이병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진 얼굴로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박태규 대령은 역겨운 미소를 띤 채 한 손으로는 하나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다른 한 손에 들린 타담한 담배를 그녀의 입에 억지로 물려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혹 행위를 넘어선 정신적인 고문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당장 그 손 떼지 못해 이 쓰레기 같은 노마 장서연의 고함 소리가 숨막히는 공기를 가르며 터져나왔고,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적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박태규의 손에서 담배가 떨어져 붉은 카펫 위에 검은 그을음을 남겼고,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불청객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그녀의 눈이 얼마나 무섭게 타오르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장서연의 외침이 신호탄이 된 것처럼 사무실의 모든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나며 다이아몬드 파편처럼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창문이 깨짐과 동시에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SIG 특수부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순식간에 난입하여 실내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름 끼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으며, 손에 들린 무기는 이미 발사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장서연의 뒤쪽 정문 역시 박살나며 또 다른 병력이 물밀듯이 들이닥쳐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박태규 대령의 호화로운 집무실은 눈 깜짝할 사이에 10여 개의 총구가 그를 겨누는 작은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퇴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박태규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몰락을 예고하는 검은 총구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던 박태규는 2명의 특수부대원에 의해 거칠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팔이 등 뒤로 꺾이고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자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고, 얼굴은 담뱃재가 흩어진 카펫에 처박혔습니다.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뼛속 깊이 밝힌 오만함 때문에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를 제압한 군인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자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바닥에서 발버둥치는 대령을 무시하고 엉망이 된 집무실을 가로질러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하나는 구석에 주저앉아 폭풍우 속의 잎새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얼룩진 얼굴은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무릎을 꿇고 훈장이 가득 달린 자신의 정복 재킷을 벗어 딸의 어깨에 덮어주며 흐트러진 군복과 상처 입은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를 품에 꼭 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안심시키는 말을 속삭였지만 박태규를 향한 그녀의 시선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그것은 장서연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엄마, 엄마, 하나는 흐느끼며 간신히 말을 내뱉었고 공포와 수치심으로 갈라진 목소리는 장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나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엄마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언제나 강인한 군인의 표본으로 존경해왔던 엄마의 등장은 그녀를 이 끔찍한 지옥에서 구해줄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장서연은 딸의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느끼며 이것이 단지 오늘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괴롭힘의 결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아는 채 맹세했습니다. 이 지옥을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장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막 들어온 의무병에게 하나의 상태를 살피도록 지시한 뒤 바닥에 결박된 박태규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고 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위협적으로 약실을 확인하는 금속성 소음을 냈습니다. 찰카닥거리는 소리는 고요해진 방 안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고급 군화 발끝으로 박태규의 턱을 쳐들고 폭풍을 품은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게 강요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욕설보다도 더 무거웠고 그것은 절대적인 권력과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삼촌이 국방부 차관이야. 너희들이 감히 여기서 행패를 부려. 박태규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여전히 헛된 위협을 뱉어내며 반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역에 누군가 감히 침범하여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지와 오만이 그의 눈을 가려 눈앞에 있는 여성의 어깨에서 빛나는 장군 계급장과 그녀의 부하들이 착용한 식 부대 마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외침은 오히려 그가 얼마나 부패하고 권력에 기생하는 인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박태규 대령 장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고 마치 판사가 내리는 최종 선고처럼 명확했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아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기지는 더 이상 내 지휘 하에 있지 않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특수임무대장 김중령에게 손짓했습니다. 기지 전체를 봉쇄해 나가는 놈도 들어오는 놈도 없게 만들어. 모든 통신 장비 장부, 컴퓨터 CCTV 서버를 압수한다.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누구든 공범으로 간주하고 전시 군법에 따라 즉결 처리한다. 김중령은 발 뒤꿈치를 딱 붙이며 충성이라고 크게 외친 뒤 즉시 무전기에 대고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된 군인답게 간결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복도 밖에서는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주요 시설을 점거하기 위해 달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놓았습니다. 박태규가 자신의 뒷마당처럼 여기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던 제7부대는 이제 거대한 철창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는 그 안에 갇힌 도간의 쥐가 되었습니다. 장서연은 박태규의 호화로운 집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장식장에는 군인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최고급 양주들이 즐비했고 방 한 구석에는 금장 골프채 세트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박태규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병사들의 복지를 착취해 누려온 호화로운 생활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싸늘한 비웃음을 띠며 자신이 낚은 이 물고기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딸에 대한 성희롱은 거대한 비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그 아래에는 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비대해진 몸집의 소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고 그 뒤로 창백한 표정의 부관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박태규의 직속 상관이자 그를 비호해온 지역 사령관 최 소장이었습니다. 멈춰, 당장 멈추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누가 내 관할 구역에서 이런 난동을 피우라고 했소. 최 소장은 짐짓 위험을 부리며 소리쳤지만 자신을 겨누고 있는 쓰기 요원들의 총구를 보자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장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최 소장과 시선을 마주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신분증과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붉은색 영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최 소장의 코앞에 들이밀었고 그는 식은 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소장, 그녀는 조롱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저 변태 같은 부하놈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네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텐데 이곳은 지금 국가급 중대 범죄 현장이고 자네는 방금 내 특별 통제 구역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 장서연 장군님, 왜 하필 이곳에? 최 소장은 말을 더듬으며 군대 내에서 철의 여인이자 정의의 여신으로 불리는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제압당한 박태규와 구석에서 울고 있는 여군,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깨달음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박태규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고 그 불똥이 자신은 물론 그들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장서연은 최 소장에게 다가가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워서 최 소장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 최 소장.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키고 싶으면 입 다물고 저리 비켜 있어. 만약 저 쓰레기와 같은 호송차를 타고 싶다면 계속 지저대도 좋아. 나는 쓰레기를 치우는 김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직접적이고 잔인한 경고는 최 소장의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마저 꺾어버렸고 그는 입을 다문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박태규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린 장서연은 부하들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끌고 가, 제1독방에 쳐넣어. 앞으로 48시간 동안 변호사든 가족이든 그 누구와도 접촉을 금지한다. 놈이 내 딸의 입에 쳐넣으려던 그 담배에 대해 독방에서 뼈저리게 반성할 시간을 줘야지. 박태규는 질질 끌려나가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고 최 소장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소장은 비겁하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비명 소리는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현장 감식반원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가운데 방 안의 인원이 줄어들자 장서연은 그제야 긴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하나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며 딸의 체온을 통해 자신의 차갑게 식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녀는 딸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목이 맨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할게. 엄마가 이곳을 놈들에게는 지옥으로, 너에게는 정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 거야. 다시는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게. 창밖에는 완전한 어둠이 깔려 기지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지만 지휘본부 건물 안은 조사단의 서치라이트로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그 불빛은 부패한 구석구석을 비추며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타협 없는 응징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몸을 일으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굳은 결의가 담긴 눈으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썩어빠진 권력 구조 속에 뿌리 밝힌 악의 근원을 완전히 뽑아내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7부대의 밤은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정막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고요함은 마치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머금고 있는 듯했습니다.
장서현 장군의 명령에 의해 기지 전체가 봉쇄된 직후 부대 내의 모든 불빛은 SIG 특수부대원들의 통제하에 놓였고 곳곳에 설치된 임시 서치라이트만이 어둠을 날카롭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생활관에 감금된 채 창밖으로 오가는 무장 병력들의 움직임을 숨죽여 지켜보았고 누구 하나 감히 큰 소리로 대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박태규 대령이 지배하던 이 작은 왕국이 순식간에 외부 세력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사실은 병사들에게 해방감보다는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감을 먼저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장서현은 박태규의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대회의실을 임시 지휘 통제실로 개조하여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려 있던 부대 조직도와 작전 지도는 떼어내지고 그 자리에는 수사관들이 가져온 화이트보드와 현황판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앙 테이블에 지도를 펼쳐놓고 붉은 펜으로 주요 거점을 표시하며 수사관들에게 증거 확보를 위한 구역별 수색 지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냉철하고 단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무실에 누워있을 딸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기에 그녀는 더욱더 차가운 이성으로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장서연은 잠시 짬을 내어 강하나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 의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하나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여서 장서연의 가슴을 다시 한번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하나는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공포의 잔재가 남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딸의 곁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을 건네주며 아무 말 없이 거친 손으로 딸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모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슬픔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장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딸의 눈을 바라보았고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엄 대신 어머니로서의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엄마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박태규가 너한테 한 짓, 그리고 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하나는 잠시 망설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장서연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악랄한 괴롭힘의 실태였습니다. 박태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군들을 상습적으로 희롱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하는 병사들에게는 인사 불이익을 주며 철저히 고립시켰던 것입니다. 하나의 고백을 듣는 내내 장서연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턱관절이 붉어질 만큼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권력을 사유화하여 약자를 유린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였으며 군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대 내의 다른 간부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방조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태규의 배경을 두려워했거나 혹은 그가 던져주는 콩고물에 취해 정의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장서연은 이 썩어빠진 카르텔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하나가 계속해서 나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의무실을 나선 장서연은 김중령에게 즉시 부대 내 모든 간부와 병사들에 대한 개별 신문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IG 요원들은 부대 강당과 빈 사무실을 임시 취조실로 만들고 명단에 있는 인원들을 한 명씩 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취조실에 불려온 병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거나 모른다 보지 못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말하고 싶은 욕구보다 박태규와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훨씬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1취조실에서 김중령은 젊은 하사 한 명을 상대로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지만
성과는 전무했습니다. 자네는 행정반에서 근무했으니 박태규 대령의 일정과 방문객을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그날 밤 의무실로 불려간 여군이 누구였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나 김중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박태규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보이지 않는 힘이 여전히 이 부대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 박태규는 감옥에 갇힌 범죄자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배신자들을 처단할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다른 취조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집단적인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사관들이 떠나고 나면 남겨질 자신들의 처지를 걱정했고 내부 고발자가 겪어야 할 끔찍한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입을 열려다가도 옆방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침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기도 했습니다. 박태규가 심어놓은 공포 정치는 그만큼 견고했고 하루아침에 외부인이 와서 깨뜨리기에는 그 뿌리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장서연은 모니터를 통해 이 답답한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기진의 독방에 갇힌 박태규 대령은 좁고 습한 공간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창 너머로 보초를 서고 있는 SIG 대원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부터 옷 벗게 해줄게. 지금이라도 내 말 잘 들으면 나중에 한 자리 챙겨줄 수도 있는데 말야.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 상황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불운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조력자들이 이미 손을 쓰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박태규는 곰팡내 나는 담요를 발로 차며 좁은 독방 안을 서성거렸고 머릿속으로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서연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절차상의 실수를 범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것을 빌미로 역공을 펼칠 계획이었습니다. 감히 내 구역에 흑발로 들어와 장서연 내년이 아무리 별을 달고 있어도 내 인맥 앞에서는 하루살이 목숨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가 믿는 뒷배들은 수십 년간 군 내부와 정계에 얽히고 설킨 거대한 이익 집단이었기에 그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수사관들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을 신문했지만 결정적인 증언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압수된 서류들 역시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거나 중요 부분이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장서연은 지휘 통제실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낀 채 화이트보드에 적힌 빈약한 정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박태규 측 변호인단이 도착하고 상부의 압력이 거세질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풀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장서연은 전략을 수정해야 함을 깨닫고 김중령을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어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면 돌파는 한계가 있어. 저들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단순한 수사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박태규보다 더 강하고 끝까지 그를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이야. 그녀는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머리를 식혔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야 해. 박태규에게 원한이 있으면서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 혹은 이미 이 부대를 떠나서 그의 영향력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을 찾아. 그때 정보 분석관 한 명이 급하게 태블릿 PC를 들고 장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단장님 압수된 인사 기록을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부대에서 타 부대로 전출되거나 의병 제대한 여군의 비율이 다른 부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인 최지은 중사는
박태규의 당번병으로 근무하다가 6개월 전에 갑자기 정신적인 문제로 강제 전역당했습니다. 장서연의 눈이 번뜩였고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굳게 닫힌 침묵의 벽을 깰 수 있는 열쇠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최지은 중사. 지금 어디에 있지? 장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분석관은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기록상으로는 고향인 강원도 외곽의 요양병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서연은 지체 없이 김중령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팀을 꾸려서 출발해 최지은 중사를 만나서 데려와 정중하게 모시되 만약 누군가 접근하려고 하면 무력을 써서라도 막아. 그녀가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다. 김중령은 즉시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제7부대의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장서연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작전 차량의 미등을 바라보며 이번 싸움이 단순히 박태규 한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괴물과의 전쟁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박태규가 만들어 놓은 침묵의 벽은 견고했지만 그 벽에도 반드시 틈은 존재할 것이고 장서연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기필코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보이는 화이트보드에는 최지은이라는 이름이 붉은색으로 크게 적혀 있었고 그것은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독방에 있는 박태규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는 어렴풋이 들려오는 차량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듯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이제 그의 목을 겨누는 가장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침묵의 카르텔은 영원할 수 없으며 정의를 향한 의지는 그 어떤 공포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그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장서연은 다시 의무실로 돌아가 잠든 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고 그 평온한 숨소리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머리맡에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해결할게. 조금만 더 견뎌줘. 그것은 딸에게 하는 약속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맹세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휘 통제실로 발걸음을 옮기며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고 누가 먼저 결정적인 카드를 쥐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태규를 비호하는 외부 세력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내의 일부 고위 관료들이 장서연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압력을 행사하려는 조짐이 보였고 언론에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장군이 딸 문제로 과잉 수사를 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프레임이 짜이고 있었지만 장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식의 비열한 공격을 수없이 겪어왔고 진실만이 모든 거짓을 부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자 부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연병장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장서연과 그녀의 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벽 뒤에 숨은 악마들을 끌어내기 위한 그들의 추격은 이제 막 본궤도에 올랐으며 그 끝이 어디든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장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지휘봉을 꽉 쥐며 마음속으로 전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지휘 통제실의 블라인드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납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보안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대며 이 사건이 단순한 부대 내 가혹 행위를 넘어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장서연 장군은
피로가 역력한 눈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고 예상대로 국방부 고위 관료의 느끼하고 거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군의 명예와 대국적인 차원을 운운했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박태규를 풀어주라는 노골적인 압박과 위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수사를 하는 죄가 아니라 부하를 성적 놀이개로 삼고 신성한 부대를 자신의 사유물처럼 유린한 박태규 대령과 그를 비호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상대방이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통화는 역설적으로 그녀의 심증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는데 박태규는 단순한 일개 대령이 아니라 윗선의 막대한 뇌물을 상납하는 자금책이자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유지하는 핵심 연결고리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자마자 정보 분석팀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와 태블릿 PC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장님, 박태규의 개인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 일부를 복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단순한 병영일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중장부입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암호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것은 부대에 보급되어야 할 유류와 식자재가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로 빼돌려진 기록이었습니다. 그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했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박태규는 군수물자를 횡령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유류 공급 계약서의 날짜와 실제 입고 날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분석팀장이 손가락으로 특정 항목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품 항공유가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질 연료가 섞여 들어왔거나 수량이 조작되었습니다. 만약 이 연료가 작전 헬기에 사용되었다면 언제 추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태규의 탐욕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을 넘어 전우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적 행위였습니다. 그 시각 의무실에 있던 강하나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박태규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내용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하나가 들어온 장서연을 부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술에 취할 때마다 자랑하듯이 말했어요. 별들이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그리고 창고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숲속에 있는 오래된 탄약고, 그곳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하나의 증언은 수사팀이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공식 도면에는 폐쇄된 것으로 나오는 구역이었습니다. 장서연은 즉시 김중령에게 무장 병력을 이끌고 숲속 폐탄약고를 수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휘 통제실의 팩스기에서 긴급 문서가 출력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국방부 헌병대 본부에서 발송된 피의자 이송 명령서였습니다. 내용은 박태규 대령을 상급 부대인 헌병대 본부로 즉시 이송하여 조사를 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절차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박태규를 장서연의 손에서 빼내어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잠시 후 헌병대 소속의 호송 차량과 무장 병력들이 위병소를 통과하여 본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호송 책임자인 대령은 거만한 태도로 지휘 통제실로 들어와 장서연에게 경례도 없이 이송 명령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상부의 명령입니다. 박태규 대령의 신병을 지금 즉시 저희에게 인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수사권은 본부 헌병대로 이관됩니다. 지휘 통제실 내에 SIG 대원들과 헌병대 병력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로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총기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장서연은
이송 명령서를 천천히 훑어본 뒤 그 종이를 반으로 찢어 책상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명령서는 무효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나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권한으로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중대 비리 혐의가 포착된 이상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해임 명령이 없는 한 수사권은 나에게 있다. 내 허락 없이는 쥐새끼 한 마리도 이 기지를 나갈 수 없다. 호송 책임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장서연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군님, 이것은 항명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송 대령이 소리쳤지만 장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항명 군수 물자를 빼돌려 병사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항명이다. 당장 내 부대에서 나가라. 안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로 자네도 저 옆방에 쳐넣어주지. 장서연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 씩대원들이 일제히 헌병대를 향해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헌병대원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헌병대 병력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박태규의 배후 세력은 더 이상 숨어서 압력을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 실력 행사를 통해 장서연을 제거하려 들 것입니다. 장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멀어져 가는 호송 차량의 뒤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상부가 그녀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더 강력한 무력을 동원하기 전에 박태규의 혐의를 입증할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즉 스모킹건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감방에 갇혀있던 박태규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님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거봐, 내가 뭐랬어. 너희들은 날 못 건드려. 그는 철창을 잡고 간수를 향해 킬킬거렸습니다. 장서연, 그 여자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조직의 힘을 이길 수는 없어. 내가 나가면 제일 먼저 그 여자 옷부터 벗기고 그 다음엔 너희들 차례야. 그의 오만함은 끝을 모르고 치솟았지만 그것은 폭풍 속에 남겨진 난파선의 선장이 부리는 허세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숲속 폐탄약고로 향한 김중령과 수색팀은 굳게 잠긴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무거운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어둠 속에 쌓여있는 수많은 나무 상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자 상자 겉면에는 식자재나 피복류라고 적혀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본 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군용이 아닌 최고급 양주 명품 가방 그리고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뇌물 창고이자 박태규가 상납을 위해 준비해둔 불법 자금의 저장소였습니다. 김중령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단장님 찾았습니다. 여기는 보급 창고가 아니라 보물섬입니다. 현금만 해도 수십억은 좋게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장부로 보이는 서류 가방도 발견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에 장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으로 박태규를 단순 성범죄자가 아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묶어둘 수 있게 되었고 그를 비호하려는 세력들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최지은 중사를 데리러 간 팀으로부터 긴급 타전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알파팀. 요양병원에 도착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체불명의 검은 양복들이 병원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최지은 중사를 확보하려는 다른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전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원을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와 타이어 마찰음은 상황의 긴박함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박태규의 네트워크는 이미 최지은의 존재를 눈치채고
그녀를 입막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서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최지은 중사는 박태규의 범죄를 직접 증언해줄 유일한 살아있는 증인이었기에 그녀를 잃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김중령 탄약고 확보는 이 팀에게 맡기고 즉시 병력 절반을 이끌고 요양병원으로 이동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지은 중사를 보호해야 한다.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발포해도 좋다. 내가 책임진다. 장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비장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싸움은 기지 내부를 벗어나 외부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분위기는 전장과 다름없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요양병원 근처에 위성 지도가 띄워졌고 붉은색 점들이 빠르게 이동하며 아군과 적군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장서연은 두 손으로 책상을 짚고 화면을 응시하며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체스 게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 내부에 깊숙이 뿌리 밝힌 거대한 암덩어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기지 주변의 숲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왔고 차가운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태규가 갇힌 독방의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아까의 여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헌병대가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서연이 상부의 명령마저 거부할 정도로 미친 듯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혹시라도 내가 질 수도 있다는 공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장서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전략과 계산이 오갔지만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 하와의 약속 그리고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의 명예였습니다. 악마의 네트워크가 아무리 촘촘해도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라는 칼날 앞에서는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어.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다가올 아침을 향해 결연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곧 최후의 결전을 위한 무대가 준비될 것입니다. 강원도의 외딴 산속에 위치한 요양병원은 평화로운 휴식처가 아니라 총성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김중령이 이끄는 사이지 특수부대원들은 병원 로비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민간인이었지만 군사훈련을 받은 용병들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최지은 중사를 제거하여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화분이 박살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김중령은 냉정함을 잃지 않고 부하들에게 전술 대응을 유지하며 3층 격리병동으로 진입하라고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한 사투였습니다. 302호 병실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김중령은 침대 밑에 숨어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는 최지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와 핏기 없는 얼굴로 들어온 군인들을 향해 비명을 질렀지만 김중령은 신속하게 자신의 소속과 장서연 장군의 명령을 전달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장서연 장군께서 당신을 보호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김중령의 단호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에 최지은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고 대원들은 그녀를 보호막 안쪽으로 감싸며 신속하게 퇴로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 승합차들이 퇴로를 막으려 시도했지만 SIG의 지원 사격과 정밀한 운전기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중령의 팀을 태운 차량은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하여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따라오던 추격 차량들은 따돌려졌고 차 안의 공기는
긴장감에서 안도감으로 바뀌었지만 최지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군부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박태규의 부하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제7부대 지휘 통제실에서는 탄약고에서 발견된 이중 장부와 비자금에 대한 분석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장서현 장군은 수사관들이 정리한 도표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박태규의 착복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방한복과 전투와 예산을 가로채 저가형 불량품으로 대체했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상부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장부에 적힌 이름들 중에는 국방부의 실세들은 물론이고 장서연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고위 장성들의 이름도 암호처럼 적혀 있어 그녀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장서연은 펜을 들어 특정 날짜와 금액의 붉은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것은 자신의 딸 하나가 부대에 전입 온 시점과 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박태규는 유력 인사들의 자녀가 부대에 들어올 때마다 그들을 포섭하거나 약점을 잡기 위해 별도의 관리 명단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비리를 넘어 군의 미래인 젊은 병사들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였습니다. 장서연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녀는 이 썩은 뿌리를 모조리 뽑아내지 않으면 군의 미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김중령의 호송 차량이 위병소를 통과하여 본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장서연은 직접 현관까지 내려와 차에서 내리는 최지은을 맞이했는데 얇은 환자복 위에 군용 담요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장서연은 과거 당당했던 부사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약물과 공포에 찌든 여인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다가가 최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고 그 따뜻한 온기에 최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서연은 최지은을 가장 안전한 보안실로 안내했고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네며 그녀가 진정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최중사하니 최지은 씨, 내가 늦게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장서연은 부드럽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감히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태규는 저 아래 유치장에 갇혀 있고 내 딸 하나도 의무실에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그놈은 다시 풀려나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 겁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최지은은 컵을 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장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그들은 악마입니다. 박태규 대령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특별 회식이라는 명목하에 여군들을 외부 별장으로 불러냈습니다. 그곳에는 별을 단 장군들도 있었고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신고하려 하자 그들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 전역시키고 병원에 가뒀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수사팀이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확인해주는 결정타였습니다. 최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그 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상으로 찍어 서로의 약점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일종의 보험인 셈이죠. 그 영상 원본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박태규 대령의 관사지하 금고에 있을 겁니다. 비밀번호는 그의 군번과 딸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장서연이 찾던 스모킹건, 즉 박태규와 그 배후 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였습니다. 장서연은 즉시 김중령에게 관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한편 유치장에 갇혀있던 박태규는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오지 않았고 헌병대의 구출 작전도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조금 전 복도에서 들려온 낯익은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설마 그들이 요양병원까지 찾아가서 그 미친 여자를 데려온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자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최지은이 입을 열었다면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서연은 최지은의 진술을 모두 녹화하고 조서 작성을 마친 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박태규뿐만 아니라 군 수뇌부 일부를 날려버릴 수 있는 기폭 장치가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를 섣불리 터뜨렸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장서연을 항명죄나 정치 군인으로 몰아세워 매장하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순한 증거 공개가 아닌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할 치밀한 덫이 필요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 다가오자 부대 내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장서연 장군이 박태규의 비밀 금고를 찾아냈다는 소문이 텔레파시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박태규의 폭정에 시달리던 병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SIG 대원들의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박태규가 숨겨둔 장부의 위치를 제보했고 또 누군가는 그가 폭언을 일삼던 녹음 파일을 익명으로 제출했습니다. 견고했던 침묵의 벽에 생긴 작은 균열이 마침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이끄는 수색팀이 박태규의 관사에서 돌아왔고 그들의 손에는 묵직한 검은색 금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술팀이 최지은이 말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금고문은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외장 하드와 USB 메모리 그리고 고위층 인사들의 명함이 꽂힌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그중 하나를 컴퓨터에 연결해 내용을 확인했고 화면에 나타난 추악한 영상들을 보며 분노를 넘어선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탈을 쓴 괴물들의 민낯이었습니다. 장서연은 모니터 화면을 끄고 의자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사냥감을 덫으로 유인할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김중령을 불러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실과 육군본부에 연락해 오늘 오후 2시 이 부대 대강당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겠다고. 안건은 제7부대 운영 실태 및 긴급 감사 결과 보고라고 전해. 그리고 박태규를 비호하던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전원 참관인 자격으로 초청해 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 김중령은 장군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처형식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찍힌 영상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장서연을 압박하고 박태규를 구해내기 위해 때를 지어 몰려올 것입니다. 장서연은 그들의 오만함을 역이용하여 그들 모두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군 생활 30년 동안 배운 가장 확실한 승리의 법칙이었습니다. 적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곳을 찔러라. 오후의 햇살이 부대 연병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할 무렵 부대 정문으로는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별을 단 장군들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 떼와 같았습니다. 장서연은 창문을 통해 그 행렬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사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지옥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증거 자료들을 서류 가방에 챙겨 넣고 결전의 장소인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최지은과 강하나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제7부대의 대강당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도착하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고위 장성들과 감찰관들이 차에서 내렸지만 그들의 표정은 공무를 수행하러 온 사람들답지 않게 어둡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무언의 신호를 보냈고 그 눈빛 속에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덮어버리려는 음모와 장서현 장군에 대한 적개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여전히 공고하며 일개 수사단장이 감히 자신들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을 가지고 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장서연은 지휘 통제실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박태규의 뒷배로 알려진 민 중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 중장은 군내 사조직의 실질적인 리더로 잔인하고 교활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기에 이번 방문이 단순한 참관 목적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장서연은 김중령에게 눈짓을 보내며 작전의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미끼를 물 시간이다. 정보 과장을 시켜서 서버실 보안이 취약하다는 정보를 일부러 흘리도록 해. 저들은 회의가 시작되어 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릴 것이다. 작전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 정보 과장은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본 하드디스크는 제2서버실 금고에 임시 보관 중입니다. 보안 코드는 아직 변경하지 않았으니 구형 마스터키로도 열릴 겁니다. 장군님이 브리핑 들어가시면 경비 병력을 그쪽으로 집중시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늙은 관리인의 귀에 정확히 들어갔고 관리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화장실로 사라져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태규가 심어놓은 첩자가 미끼를 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대강당 VIP 대기실에 모인 장성들은 장서연이 아직 도착하지 않자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민 중장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시가를 피우며 옆에 서 있는 최 소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질책했습니다. 자네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책임도 자네가 져야 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오늘 브리핑이 끝나기 전에 모든 증거는 사라질 테니까. 장서연이 빈손으로 단상에 오르면 그때가 바로 그녀의 목을 칠 타이밍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어놓은 공작조가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 10분 전 기지의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제2서버실 주변에는 기묘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아야 했지만 장서연의 지시로 병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매복한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그림자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괴한 2명이 나타나 서버실 뒷문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솜씨로 전자도어록을 해제하고 내부로 침투했는데 그들의 손에는 강력한 자성을 띤 소각 장치와 인화 물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서버실 전체를 태워버려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괴한들이 메인 서버렉에 폭발물을 설치하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붉은 레이저 포인트 수십 개가 그들의 몸을 조준했습니다. 동작 그만 손들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라. 김중령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매복해 있던 SIG 대원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괴한들은 당황하여 품 안에서 무기를 꺼내려 했지만 대원들의 제압 사격과 정광석화 같은 격투술에 의해 순식간에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복면이 벗겨지자 드러난 얼굴은 놀랍게도 헌병대 소속의 현역 부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 중장의 직속 부하들이었고 이 모든 과정은
적외선 카메라에 의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김중령은 제압된 공작원들을 즉시 포박하고 그들의 장비와 통신 기록을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단장님 쥐새끼들을 잡았습니다. 예상대로 민 중장의 사냥개들입니다. 폭발물 설치 장면까지 완벽하게 채증 완료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를 들으며 장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박태규의 비리 증거뿐만 아니라 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명백한 반역의 증거까지 쥐어진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전을 넘어 적의 심장부에 꽂을 결정적인 창이 되었습니다. 대강당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참석자들은 장서연이 나타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선배들을 기다리게 해. 이게 무슨 태도야. 당장 감찰관 불러와. 민 중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확인했는데 그는 지금쯤 서버실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장서연 장군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SIG 대원들이 도열했고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감보다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장서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싸늘한 시선으로 객석에 앉은 장성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던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강당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민 중장은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곧 들려올 폭발 소리를 기대하며 짐짓 여유로운 척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다리던 폭발음 대신 강당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방금 전 서버실에서 벌어진 잠입과 체포 과정이 고화질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중계되었습니다. 헌병대 부사관들이 폭발물을 설치하는 장면, 제압당한 후 민 중장의 이름을 대는 장면 등이 편집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객석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민 중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군사법원에서 가려질 겁니다. 민 중장님, 방금 보신 영상은 실시간으로 청와대 안보실로 전송되었습니다. 장서연의 선언은 강당 안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고 참석자들은 멘붕에 빠져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청와대로 전송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군 내부에서 덮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서연은 서류 가방을 열어 박태규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하드디스크와 장부 사본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그토록 없애고 싶어 했던 지난 10년간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상납 횡령인사 청탁, 이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강당의 출입구들이 모두 폐쇄되고 중무장한 헌병 특임대가 아닌 장서연의 직속 SIG 대원들이 강당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것은 브리핑이 아니라 체포 현장이었습니다. 장서연은 손가락으로 민 중장을 정확히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민석훈 중장, 당신을 군형법 제64조 군용물 방화 미수 및 직권남용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계급과 권한은 정지됩니다. 민 중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고 주변의 장성들은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봐 필사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서연의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크린 화면을 전환하여 또 다른 명단을 띄웠는데 그곳에는
오늘 참석한 대부분의 고위 간부들의 이름과 그들이 받은 뇌물 액수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떳떳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군인의 명예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웠고 부하들의 피와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저녁식이 될 것입니다. 장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서글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강당 안에서 일부 장교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기세는 완전히 장서연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SIG 대원들은 저항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 중장의 호위 병력들도 이미 김중령의 부대에 의해 무장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박태규가 믿었던 견고한 카르텔의 성벽은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서 있는 장서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난장판 속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며 끝까지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체포된 민중장이 끌려나가며 장서연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넌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장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 뒤에는 50만 국군 장병과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내 딸과 수많은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하는 칼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민 중장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란이 진정되고 주요 용의자들이 모두 연행되자 텅 빈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장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밀려오는 피로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제부터는 법정에서의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확보한 증거들은 그 어떤 변호사나 권력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진실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강당문이 열리고 김중령이 최지은 중사와 강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는 엄마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고 장서연은 그런 딸을 꽉 안아주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났어 하나야.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의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의 싸움은 또 다른 차원의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아픈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은 군내 성폭력 근절과 부패 장성 처벌을 외치며 피켓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태규와 민 중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로펌의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고 그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장서연 장군은 법정으로 들어서는 차 안에서 창밖의 인파를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을 처벌하는 재판이 아니라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심판대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법정 내부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청석은 군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태규는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자신의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며 가끔씩 검사석을 향해 비웃음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민 중장이 어떻게든 손을 써서 자신을 집행유예로 빼내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장서연이 확보한 증거들이 불법 감청과
강압 수사에 의해 수집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재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양측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찰관 측 증인으로 나선 최지은 중사의 증언이 이어졌지만 변호인단은 그녀의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증인은 당시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 장애를 앓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증인의 피해망상이 만들어낸 허구 아닙니까?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지은은 잠시 흔들리는 듯했으나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장서연의 굳건한 눈빛을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날의 참상을 진술했지만 법적인 공방 속에서 진실은 자꾸만 흐릿해지는 듯했습니다. 재판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흘러가자 장서연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에게 추가 증인을 신청했고 법정 문이 열리며 제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은 강하나 이병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선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기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박태규의 얼굴에서도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증인석에 앉아 선서한 뒤 또렷한 눈동자로 박태규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날 밤 구석에 숨어 울던 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박태규는 저를 비롯한 수많은 여군을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하면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나의 증언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법정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시 한번 동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냐는 식의 모욕적인 질문으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하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계급과 권력을 이용한 강요는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가 제게 보낸 협박 메시지와 영상 통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는 장서연조차 몰랐던 것이었는데 하나는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백업 파일을 복구해온 것이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재생된 녹음 파일 속에서 박태규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추악했습니다. 내 엄마가 장군이면 뭐해, 여기선 내가 왕이야. 말 안 들으면 네 엄마 옷도 벗겨버릴 거야.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야유가 터져나왔고 박태규의 변호사조차 당황하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 중장 역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대목이 나오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장서연은 검찰관을 통해 마지막 증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박태규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영상 중 하나로 민 중장이 박태규에게 돈봉투를 받으며 사건 무마를 약속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걸로 입막음해. 시끄러워지면 골치 아프니까. 영상 속 민 중장의 목소리는 법정의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유착 관계와 조직적인 범죄 은폐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박태규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민 중장을 쳐다봤지만 민 중장은 이미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태규 할 말이 있는가? 재판장의 서슬퍼런 질문에 박태규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권력돈, 인맥 그 모든 것이 진실의 법정 앞에서는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한때 부대를 호령하던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라 비겁한 범죄자의 말로 그 자체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당일 선고를 예고하며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복도에서는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기자들은 속보를 타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장서연은 대기실에서 하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네가 오늘 승리한 거야. 하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올가매던 사슬을 끊어낸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불의에 맞서 싸운 용감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재개된 법정에서 재판장은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태규에게 징역 20년을, 피고인 민석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불명예 제대와 함께 연금 박탈, 그리고 횡령한 금액의 3배를 추징금으로 부과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박태규와 민 중장은 헌병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가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서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의가 지연될 수는 있어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장서연과 하나의 앞에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두 사람은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군대 내에서 억압받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모든 약자들의 승리였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모녀가 이뤄낸 정의, 군 부패 카르텔의 종말이라는 자막이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이 사건은 이후 군 사법 개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서 봄의 기운이 희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뒤 북부 전선에는 마침내 늦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계곡물이 녹아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삭막했던 연병장 주변에는 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7부대는 박태규 사건 이후 대대적인 지휘부 교체와 조직 개편을 겪으며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탈바꿈했습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낡은 관행들은 사라지고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설치되어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습니다. 장서연 장군은 자신의 마지막 임무로 제7부대의 정상화 과정을 감독하고 있었고 오늘이 바로 그 임무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장서연은 텅 빈 지휘 통제실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은 탐욕과 비리로 얼룩진 음모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정상적인 군 부대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벽에 걸린 부대 조직도에는 새로운 지휘관들의 이름이 채워져 있었고 그들은 모두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장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명패를 어루만지며 군인으로서 걸어온 30년의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끝으로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최전선에서 물러나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하나 중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건 이후 특진과 함께 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병사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상담관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위축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머니, 아니 장군님, 헬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떠나실 시간입니다. 하나가 씩씩하게 경례를 붙이자 장서연은 미소 지으며 마주 경례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갈 시간이구나. 두 사람은 함께 본부 건물 밖으로 나왔고 연병장에는 전장병이 도열하여 장서연 장군을 환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태규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병사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긴 눈빛들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연단에 올라 마지막 훈시를 했습니다. 제군들 군복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키는 가치와 신념에서 나온다.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전우를 가족처럼 아껴라. 그것이 진정한 강군이다.
그녀의 짧지만 굵은 메시지는 병사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환송식이 끝나고 헬기장으로 이동하는 길 장서연과 하나는 숲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말 전역하시는 거예요. 더 하실 수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하나가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장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숲속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아니, 내 전쟁은 여기까지야. 이제는 네가 그리고 너와 같은 젊은 군인들이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갈 차례야. 나는 밖에서 너희들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남고 싶어. 그리고 이제는 엄마로서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하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가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될게요. 그리고 이 부대를 다시는 괴물들이 숨어들지 못하는 곳으로 지킬게요.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애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의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믿는다.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헬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며 거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장서연은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제7부대의 전경이 햇살 아래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악마의 소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선 희망의 터전이었습니다. 최지은 중사도 복직하여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녀 역시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장서연은 확신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여 고도를 높이자 발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굽이치는 산맥과 그 사이를 흐르는 강,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장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딸 하나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와 미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헬기의 진동을 느끼며 다가올 평온한 내일을 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딸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늦잠을 자는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장서연은 주머니에서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수고했다. 장서연. 임무 완료. 헬기는 붉게 물드는 노을 속으로 사라져 갔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 오랫동안 군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빛나는 용기를 보여주었던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증명한 채로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뒤 북부 전선에는 마침내 늦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계곡물이 녹아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삭막했던 연병장 주변에는 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7부대는 박태규 사건 이후 대대적인 지휘부 교체와 조직 개편을 겪으며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탈바꿈했습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낡은 관행들은 사라지고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설치되어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습니다. 장서연 장군은 자신의 마지막 임무로 제7부대의 정상화 과정을 감독하고 있었고 오늘이 바로 그 임무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장서연은 텅 빈 지휘 통제실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은 탐욕과 비리로 얼룩진 음모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정상적인 군 부대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벽에 걸린 부대 조직도에는 새로운 지휘관들의 이름이 채워져 있었고 그들은 모두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장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명패를 어루만지며 군인으로서 걸어온 30년의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끝으로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최전선에서 물러나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하나 중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건 이후 특진과 함께 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병사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상담관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위축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머니 아니 장군님, 헬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떠나실 시간입니다. 하나가 씩씩하게 경례를 붙이자 장서연은 미소 지으며 마주 경례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갈 시간이구나. 두 사람은 함께 본부 건물 밖으로 나왔고 연병장에는 전 장병이 도열하여 장서연 장군을 환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태규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병사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긴 눈빛들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연단에 올라 마지막 훈시를 했습니다. 제군들 군복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키는 가치와 신념에서 나온다.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전우를 가족처럼 아껴라. 그것이 진정한 강군이다. 그녀의 짧지만 굵은 메시지는 병사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환송식이 끝나고 헬기장으로 이동하는 길, 장서연과 하나는 숲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말 전역하시는 거예요. 더 하실 수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하나가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장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숲속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아니, 내 전쟁은 여기까지야. 이제는 네가 그리고 너와 같은 젊은 군인들이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갈 차례야. 나는 밖에서 너희들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남고 싶어. 그리고 이제는 엄마로서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하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가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될게요. 그리고 이 부대를 다시는 괴물들이 숨어들지 못하는 곳으로 지킬게요.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애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의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믿는다.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헬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며 거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장서연은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제7부대의 전경이 햇살 아래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악마의 소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선 희망의 터전이었습니다. 최지훈 중사도 복직하여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녀 역시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장서연은 확신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여 고도를 높이자 발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굽이치는 산맥과 그 사이를 흐르는 강,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장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딸 하나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와 미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헬기의 진동을 느끼며 다가올 평온한 내일을 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딸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늦잠을 자는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장서연은 주머니에서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수고했다 장서연, 임무 완료. 헬기는 붉게 물드는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 오랫동안 군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빛나는 용기를 보여주었던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증명한 채로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바람. 1년 후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 민간인이 된 장서연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뉴스 보셨어요? 하나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정식으로 출범했대요. 그리고 초대 센터장님이 엄마가 추천했던 분이래요. 장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봤단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리고 저 오늘 첫 휴가 나가요. 저녁에 갈게요. 김치찌개 해주세요. 하나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장서연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알겠어. 조심해서 오렴. 전화를 끄는 장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싸워온 지난 날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거창한 정의가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들이었습니다. 장서연은 읽던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장군이 아닌 한 사람의 시민이자 어머니로서 살아갈 그녀의 재임하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 뒷모습은 봄 햇살만큼이나 따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딸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그녀의 마음속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